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외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특위의 입법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SNS 메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 외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은 내란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여야 대표연설에 대한 평가와 전국 전망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었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영수회담도 거듭 요청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 8개월 시장 경제는 붕괴되고 민생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고환율 고물가를 불러왔다며 서민 경제는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물가, 환율, 부동산 같은 기본부터 챙기고 서둘러 산업구조 혁신에 나서는 것입니다. 장 대표는 2차 특검과 내란 특별 재판부 철회, 검찰 해체 시도 중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2차 특검은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가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 특검을 비롯해 통일교와 공천 뇌물 특검 추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를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결국 이 세 사건 모두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선 영수회담을 재요청했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습니다. 이 밖에 장 대표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030 생애 주기별 정책 패키지 추진과 청년 주거 바우처 개선 등 청년 중심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에 부동산 투기 근절과 관련한 강경한 메시를 올리면서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다주택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시장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향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까지만 실행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유예 조치가 끝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글을 올리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비겁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은 냉정한 경제 원리로 작동되는데 다주택자들을 사회 악으로 딱지 붙여 본인들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와대 관련 고위직 56명 중 12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라고 밝히고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알짜 자산을 꽉 움켜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부 단속도 하지 못하면서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기만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악마몰이가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책임 있는 국정 운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 일부는 주택 처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1년씩 4차례나 유예됐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온 주범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의힘이 선동이라 매도하면서 시장 불안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반복되자 여야가 이를 막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인정보 유출을 안보 재난으로 규정하고 정보보안 패키지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SK텔레콤과 쿠팡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 개개인이 기업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현재는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경우 처벌하고 손해를 묻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예방 중심의 정보보안 패키지 4법을 발의했습니다. 첫째, 사고 이후의 처벌이 아니라 사고 이전 차단. 둘째, 기업 자율이 아니라 법적 책임 기준 명확화. 셋째, 형식적 규범이 아닌 실제 예방. 국민의힘은 특히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중국 국적 퇴사자의 서버 접근을 방치해 발생한 인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 원격 접속을 엄격히 차단하고 내부자 계정 관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발의한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켜 대한민국을 디지털 안보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공기자와 함께 어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언급한 개헌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6월 지방선거 이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자 이렇게 전격 제안했는데요. 특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이걸 제안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병도 원내대표 이번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이 원포인트 개헌을 어제 제안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단순한 이 지역 일꾼 선출을 넘어서 헌법 질서를 정상화하는 이 국민주권 완성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인데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5.18 정신 수록은 이 과거 여야가 모두 동의했던 사안인 만큼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라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또 국민적인 합의도 이끌어내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는 이 내란 재판 이후에 높아진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이 개헌 동력으로 연결해서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이 전국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라는 이 포석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네. 특히 4년 중임제 등 이 복잡한 이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보다는 합의가 쉬운 가치 조항부터 단계적으로 고쳐나가는 이 단계적 개헌 전략을 통해서 야권의 협조를 최대한 압박하는 동시에 끌어나겠다라는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간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를 해왔었는데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개헌의 선결 과제죠. 국민투표법 개정 이슈를 정면으로 다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일 기자회견에서 개헌 논의의 실질적인 첫 걸음으로 이 헌재에서 나왔던 위헌 판결 이후 11년째 방치된 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해서 개헌의 가속 페달을 다시 밟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 의장은 그동안 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마비됐었던 국민투표법을 정상화해야만 지방선거 때 어떠한 형태로라도 개헌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강조해 왔었죠. 개헌을 위해서는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이 30일 안에 이 국민투표에 붙여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국민투표법은요, 2014년에 헌재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법은 이 밖에도 선거 연령이 19세로 되어 있고 사전투표제 등 이 변화된 선거 환경을 반영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관위에 이 국민투표 진행 절차 검토를 요청을 했는데 선관위는 지난달 26일 전체 회의 때 2월 3일까지는 이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거든요.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은 어느 정도 의장실과 조율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입장이 조금 다른 상태입니다. 국회의장실은 여러 차례 국민의힘에도 이 개헌 관련된 협조 요청을 했지만 이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 때 왜 지금 개헌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개헌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서 부동산 말고 뜨겁게 언급되고 있는 게 설탕세 이슈인데요. 이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해서 지역 의료에 재투자하자라면서 이른바 설탕세 도입에 불을 지피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같은 아이디어가 SNS에 공유가 되자마자 이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의원이 나란히 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입법이 이 속도전에 돌입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일단 이수진 의원의 안은요, 이 가당 음료 100리터 안에 들어가는 설탕의 함량에 따라서 최소 1,000원에서 최대 28,000원까지의 누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다소 이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조국혁신당의 안은요, 역시 리터당 225원에서 300원까지의 부담금을 명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이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끔 해서 기업이 최대한 이 저당 제품을 생산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고 또 여기서 확보된 기금으로 이 붕괴 위기 지역의 의료와 또 공공보건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또 민주당의 정태호 의원 역시 오는 12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에 별도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민주당은 이처럼 나오고 있는 법안들을 종합해서 이 설탕 부담금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지난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때 설탕 부담금은 이 제출된 법률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 상태인데 민주당은 이미 세계 120개국에서 시행 중인 이 보편적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이를 공론화한 만큼 이번 2월 임시국회 때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설탕세를 도입하게 되면은 이 음료 가격 인상으로 물가 부담을 키울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를 들고서 산업을 무시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당의 비판 지점과 또 시장의 그 반응이 좀 궁금한데 제로음료 매출도 뛰어오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 대통령의 설탕세 언급에 대해서 선거를 앞두고 국민 혈세를 뿌리던 이제는 국민의 식탁까지 이 세금으로 통제하려 한다라면서 무책임의 극치라고 맹비난을 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이 국민의힘은요, 특히 설탕세가 가당 음료 소비가 많은 이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지을 수 있는 역진적 세금이 될 수 있고 또 가공식품 전반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이 슈거플레이션의 주범이 될 수 있다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또 대체당을 사용하고 있는 제로 음료들의 경우에는 과세 기준이 사실 좀 모호하거든요. 또 외식업소에서 제조해서 만드는 음료의 경우는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빈틈이 많다는 점도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음료 업계 역시 이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까지 더해지게 되면 제품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장동혁 대표, 그래서인지 오늘 설탕세를 직접 언급하면서 틈만 나면 추경을 거론하며 돈을 더 풀 궁리만 하고 있다라면서 뿌릴 돈이 부족하니 이 설탕세까지 걷겠다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 소금세 또 김치세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번 설탕세를 포퓰리즘을 위한 증세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설탕세는 2월 임시국회 때 새로운 갈등이자 또 전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당의 비판 지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슈픽 지금까지 서한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정무위, 재정위, 산자위 소속 위원 1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또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합의된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희준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엄희준 검사는 지난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박영재 신임 법원 행정처장은 법사위에 출석해 재판 소원 제도에 대해 사심제로 가는 길이고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접견하고 지방분권의 헌법적 제도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 의장은 지방분권을 헌법에 담는 일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전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제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합의 가능한 개헌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란다며 지방주도 성장, 행정통합, 그리고 제도 개선 등에도 관심을 부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뮤지컬 60주년과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2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온스테이지 K뮤지컬과 간담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최근 K 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함께 한국 뮤지컬의 경쟁력도 급성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뮤지컬 산업 육성법 제정안을 발의해 여야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며 정부도 뮤지컬 산업에 체계적 지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월 4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일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1인 1표제 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가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됐죠. 정 대표는 이를 통해 계파 정치가 해체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1인 1표가 시행됨으로써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의 계파가 해체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당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느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의 기회를 갖게 되는 이번 통과로 인해서 20대 1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이 1대 1로 바뀌면서 당원의 영향력이 크게 높아지게 됐습니다. 1인 1표제 도입은 지난해 12월 초 중앙위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지만 정 대표가 재추진에 나서면서 2달 만에 관철된 건데요. 절차상 별도 유예 없이 오는 8월 전당대회부터 즉시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표 역시 200표를 넘은 것을 두고 제도 변화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당 안에 남아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인 1표제의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민주당에 중복해서 많이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조직적인 오염 시도가 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영남지방, 강원지방 뭐 등등 지방에서 민주당 권리당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 있습니다. 정책이나 모든 면에서 영남지방이나 강원지방이 배척될 수 있겠죠. 1인 1표제를 하려면 당원 자격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됩니다. 최소한 한 4년 이상은 당적과 당비를 유지한다든가 또 당에서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이수한 사람 이 정도의 최소한 조건은 갖춰야 당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투표권을 줘야 된다. 가결 이후 지도부 내부에선 찬성률 표기를 두고 이견도 나왔습니다. 투표자 기준이 아닌 재적 대비 52.88%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표기 방식을 두고 충돌이 일자 당내에서 당원 개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이어졌습니다. 당원들 여론조사에서는 85.3%가 찬성을 했잖아요. 이현주 의원님의 분석에 따르면 52%. 하여튼 과반수, 제적 과반을 약간 넘긴 이런 걸로 통과가 됐는데 당 논쟁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마 아직도 당원들은 1인 1표를 원하는 열망이 중앙위원들보다는 더 큰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당원 주권의 정당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마지막 그 정리 수순이 특별한 무리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당대표는 당원이, 의원의 대표는 의원이 선출한다라고 하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게 저는 가고 있다.
당원 개정안 통과로 당원 결집력을 강화하며 재정비에 나선 민주당. 대의원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만큼 권리당원의 조직력과 동원력이 승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제3세력 꿈틀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 어제는 당내 개혁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보수의 위기 진단과 해법이란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함께했습니다. 떠나면서 그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모든 국민의힘에서의 정치적 자산을 내려놓고 시작하겠다. 이렇게 제 고민들을 같이 공유할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를 국민의힘이 이긴든 지든 간에 한동훈 대표의 제명 때문에 개혁 아젠다가 없으면 그냥 질 겁니다. 대안과 미래는 그간 장동혁 대표 중심의 당권파와 친한계 갈등 사이에서 정치적 해법을 강조해왔죠. 토론회 현장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강경 노선에 대한 언급과 보수연대 가능성, 개혁신당의 선거 전략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가면서 선거 승리를 위해선 흩어진 보수 세력이 뭉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탈당 후 2년 만에 국민의힘 행사에 참석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연대 가능성에 확실한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선 과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을 공천 배제했던 일이 떠오른다면서 보수 통합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 거기 갈 때 또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한테 손 내미는 거 아니냐 뭐 그러셨는데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가가지고 깔끔하게 잘 정리했죠. 손 절대 안 잡는다. 뭐 황교안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통합하면 오히려 망한다. 뭐 이런 명확한 메시지를 잘 이야기하고 왔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초청한 배경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 위기의식이 고조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이디어를 듣기 위한 차원 아니겠냐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깊은 내홍에 빠진 국민의힘. 당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촉발된 연대를 통한 중도 보수 세력 확대가 선거 승리를 위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첫 번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권을 30차례나 이제 언급을 했고 또 영수회담을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어제 있었던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에서는 협치 대신에 내란이 17번 등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야 모두 상대방을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어제와 오늘 여야 대표 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두 분의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어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고 오늘 우리 장동혁 당대표의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지켜보신 국민들께서 마음이 좀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이 국회 연설 중에서는 대통령의 시정 연설 다음으로는 제일 무게 있는 게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고, 네. 그래서 그 여야 할 것 없이 거기서 정치적인 쟁점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대체로 이제 현실에 대한 문제 진단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대부분 분량을 이제 미래 비전이나 정책 대안 이런 거를 제시하면서 국민을 설득하는 데 비중을 많이 두었는데 네. 몇 년 전부터 이제 여야의 관계가 이런 뭐 상생, 이 협치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정치적 대립, 갈등, 대결이 고착화되면서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라는 가장 이게 무게 있는 비중 있는 이 연설조차도 정쟁적 이슈를 그게 오히려 더 많이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그 교섭단체 대표의 뉴스밸류, 흔히 말하는 뉴스밸류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예. 그 가운데에서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보다도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그런 쪽에 이제 메시지가 맞춰지고 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언론에 주목받은 거는 장동혁 대표가 그 인구혁명, 지방혁명을 위해서 국가 이노베이션 TF로 만들자고 제안한 거하고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 하는 것, 또 그걸 위해서 또 이 여야 영수회담, 대통령께 영수회담 제안한 거, 예. 이런 것 정도가 이제 언론 주목을 받고, 한병도 대표는 이제 지금 정부 여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 정도가 이제 뉴스가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돼서 이 대치 국면을 빨리 풀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께서 우리 장동혁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뭐 쉽지는 않았겠지만은 여야 이 대결 구도를 풀고 소통하고 상생하고 협치하는 구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그런 그 본질적인 논의를 좀 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더 갖게 됐습니다. 네. 지난번 정청래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도 상당히 그 날이 아주 강했던 그런 이제 대표 연설이었는데 오늘도 그런 흐름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은 여야 회담이 먼저다 뭐 이런 입장인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끝내고 와서 이제 대표 연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선을 앞두고 이제 모두 전환이 일어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도 정치적 공방은 항상 이게 회자가 되고 기사화가 되기 때문에 모든 연설이 마치 정쟁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전문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민생도 있고 입법도 있고 정책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도 처음에 서두에서는 미국과의 그런 국제 정세, 관세 문제,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청년에 대한 부분, 그리고 16세 이상의 이제 선거 출마 이런 부분까지 제안을 하면서 나름의 국민의힘도 이제 선거 모드에서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이미지를 받을 수는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에 대한 것은 아마 당장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수한 정말 대한민국의 야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한 정부 견제의 그런 영수회담이냐, 아니면 장동혁 체제를 지금 굳건하기 위한 네. 한동훈 제명 이후에 여전히 갈등 분열의 그런 혼란을 제압하기 위한 그런 국면 전환용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순수한 영수회담의 제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판단이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국민의힘이 준비가 되고 정말 정부 여당의 안건으로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고 하면 먼저 여야가 만나서 여러 네. 가지의 그런 성과를 내고 그런 것들을 공동의 그런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전에 얼마 전 간담회에서 언제든지 만날 준비는 되어 있지만 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만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내일 홍익표 정무수석과 회동한다고 해요. 어떤 이유일까요? 이 자리에서 영수회담에 대해서 논의가 좀 오갈까요?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주문할 수 있겠죠. 근데 홍익표 정무수석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확답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네. 그 영수회담을 하려는 목적과 의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은 사실은 몇 차례 장동혁 대표를 사실 대통령실에서 뭔가 오찬자리나 만찬자리 이런 부분에 초대를 해도 최근에는 본인이 안 가셨잖아요. 그래서 뭐 천하람 대표만 오고 여러 그런 공석인 아쉬웠던 자리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왜 다자간의 그런 당대표들의 모임에서는 발로 차면서 단독 회담만을 제안하고 있느냐, 이거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눈에 선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홍익표 정무수석도 아마 잘 경청하고 전달하겠다라는 정도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단식 투쟁 때 뭐 그 찾아가지 못했던 거에 대한 마음의 빚을 풀기 위한 뭐 그런 의미도 좀 있을까요? 실제로 홍익표 정무수석은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그날 마침 또 박근혜 네. 대통령께서 오신다는 것 때문에 일정이 미뤄지면서 못 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은 만나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통의 끈은 유지하겠다라는 또 정부의 의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에 물꼬가 좀 트인 것 같습니다. 여야가 이제 조금 전에 대미 투자 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를 했는데요. 여야가 타협한 배경, 또 앞으로 이제 특별법 처리 전망까지 국민의힘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진행이 좀 어떻게 될까요? 여야가 어렵게 결단을 했고 특히 야당이 국민의힘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를 25% 올리겠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조성된 데 대해서 빨리 국회 입법을 추진해가지고 25%로 다시 올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으려고 하는, 그래서 기업들의 새로운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이 결정 때문에 그동안에는 정부가 뭐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든 동의 형태든 아니면은 국가에 부담을 주는 이 결정에 대한 계약에 대한 그 헌법 58조에 있는 건데 그런 계약에 대한 국회 의결 형태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한미 간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회에 와서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라 하는 그 전제 조건을 내걸었었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그 부분은 풀고 우리 기업들에게 불이익 피해가 가는 걸 급하게 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그건 양보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 특별법을 빨리 처리해가지고 이미 여야 간에 한미 간에 합의된 관세 합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 때문에 결단을 내린 거라서 이후에 이 법안 처리 과정은 크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거는 또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그냥 정치적으로는 25%라고 그랬지만 아직 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다든지 미국 관보에 게시를 한다든지 이게 이제 실제로 집행되는 절차인데 그까지는 안 가고 있기 때문에 가버리면은 어려워지거든요, 풀기가. 그리고 그 전에 빨리 이 입법을 처리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기업의 불이익을 이제 막기 위해서 양보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고 아무튼 이게 앞으로 좀 대미 투자 특별법 순조롭게 속도를 낼까요? 그렇죠. 모처럼 여야가 합의했다라는 기사를 보는 오늘이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대미 관계,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도 교섭단체 연설에서 한미 관계 더 공고해야 된다고 강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외교에는 여야 없다. 국익 우선이다라는 정신을 그래도 국회에서 보여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의 이제 9일 본회의 때 이제 의결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해요. 그리고 활동 기간이 한 달이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 협상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후속 조치로서의 법안들이 상정이 되고 통과되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한 달간의 여러 상임위들이 걸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순항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비준에 대해서 요구하는 걸 철회했다는 거는 나름의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가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의 합의 정신을 구현했다라는 면에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면 여야의 녹록치 않은 당내 상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인 민주당을 들여다보면 1인 1표제가 가결이 되긴 했지만 찬성률이 좀 저조하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합당 논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망도 있는데요. 한편 반대파들의 설득에 나선 정청래 대표는 전당원 여론조사 또 토론회를 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을 하고 나면 좀 합당 논란이 좀 봉합이 될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토론하는 과정이 절차와 지금 너무 빠르게 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에 그래도 서로 간에 이해와 그런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21대에도 보면요, 의원총회든 뭐든 여러 가지 과정에서의 의원들 사이에서도 되게 의견이 많은 그런 첨예한 것들이 많은데 의원총회를 하면 할수록 그런 부분에서의 멀어진 의견들이 접점으로 가는 경험들이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런 의원총회를 많이 열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지도부는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더 민주주의 정신을 발휘해서 계속해서 지역별로도 우리가 정말 지선을 앞두고서는 이런 합당을
해야만 하는가? 네. 지금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지선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앞으로의 시간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저희는 지금 합당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견해들이 이제 소통이 되고 조합이 되는 과정에서의 나름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갈등 양상으로 보여지는 지금의 모습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민주당의 진지한 그런 토론의 문화가 어느 정도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의 또 일환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결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1인 1표제가 이제 8월 전당대회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정청래 대표의 좀 당권 위상을 좀 강화시킨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어떤 맥락을 좀 짚으시고 싶으실까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의도하는 본인의 정치적 위상이 조금 더 강화되어 가고 있는 거긴 한데 네. 앞으로 또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현재 권력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친명 세력하고 네. 또 미래를 또 도모하는 자기 세력을 독자적인 이제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는 정청래 대표와 그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100% 일치하지 않고 일정 부분 이렇게 원심력이 작용하는 그 구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또 양쪽의 이해관계 딱 일치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해관계가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고 보여지는 그 복심이라고 할 수 있고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에 나왔는데 네. 굳이 정청래 대표 나와가지고 그걸 엎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이게 일치하지 않는구나라는 부분이 이제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네. 법안 처리 문제부터 해서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문제 뭐 모든 지금 이 합당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그 부분에서 약간씩 이제 이게 갈등이 계속 이제 노정이 되는데 아직은 크게 그렇게 큰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벌어졌고 작은 네. 전투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그 작은 전투들에 대해서는 결과를 놓고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계속 이겨왔어요. 뭐 대통령 쪽에서 양보를 했든 아니면은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받아줬든 간에 이겨왔는데 그래서 정 대표의 입장이 조금씩 그 정치적 입지가 공고가 돼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와 더불어서 그런 흐름을 우려하는 친명계의 이 반격이 이제부터 결집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전에 그냥 지켜봐 왔는데 이제 결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긴장도를 높이고 있고 네. 이게 만약에 그냥 대통령의 친명이 이걸 그냥 할 수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 뭐 당은 뭐 정청래 당으로 가도 할 수 없다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가기 어려운 구조라서 나중에 이걸 다시 뒤집으려고 할 때 다음 전당대회나 그다음 뭐 국회의원 총선 공천 때나 네. 뒤집으려고 할 때 그때는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 참 우리야 뭐 직접 이해관계는 없는데 네. 굉장히 좀 흥미진진합니다. 예. 예. 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는 지방선거 이유가 될까요? 그 전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많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부터는 더 열려 적극적으로 있다?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뭐 당원 주권주의의 정당이고 1인 1표제가 된 만큼 네. 결국에는 합당을 언제 할 것이냐, 그것이 지선 이전이 필요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당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혜진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개파의 시각에서의 그런 해석을 해주셨지만 실제로는 많은 이제 의원들이 당원들을 얼마나 설득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합리적인가 이런 싸움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치열하게 민주주의의 그런 정신을 확산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역시 이제 고성이 오고 갔던 의총 이후에 내분이 더욱더 이제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제명 결정으로 지방선거 채비에 나서려던 장동혁 대표는 안내에서는 개파 갈등, 또 밖으로는 개혁신당과의 공조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이런 그 돌파구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재신임 투표 수용을 하느냐 이야기들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승부수를 던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재신임 투표라는 것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갖다 다 정리해가지고 전열을 정비해서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도의 효과는 없지만은 네. 최소한 이런 그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갈등 구도에서 장동혁 대표가 조금
좀 빠져나와 가지고 조금 주도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재신임 투표가 가결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런 거거든요. 네. 뭐 부결돼 버리면 본인 정치적으로 낙마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당대회 때처럼 강성 당원들이 결집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강성 당원들 위주로 전당대회가 이루어져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탄생했듯이 재신임 투표를 던졌을 때 그 투표에 참여하는 것들 지난번에 강성 당원들만 주로 참여하게 되면 가결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만약에 그동안에 이 당에서 좀 이렇게 당에 실망해가지고 물러서 있고 빠져 있던 당원들 이 당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만약에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한다 하면은 가결을 그렇게 낙관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한 가결 부결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쉽지는 않지만은 가결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그런 걸 승부수라고 던질 수 있을 것인가?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십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제명 이후에 장외에서 한동훈 대표 지지 세력들이 모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반대쪽 세력도 지금 결집하고 있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다 탈당한 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남아 있다가 만약에 전당원 투표를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버리면은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는 참여 안 했는데 이번에 참여해 버리면은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결정 여부에 중요한 변수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결정을 내리기가 어쨌든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만간 의원총회에서 재심 투표를 할 건지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이죠. 지금 뭐 한동훈뿐만 아니라 지금 배현진 그다음에 정성국 의원도 이제 윤리 제소돼가지고 제명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갈등이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 이후에도 봉합되지 않고 거의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재심 투표를 하게 된다. 네.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는 재신을 받아야 되니까 고성국 그리고 전환길과 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지선을 앞두고 윤 어게인 세력으로 다시 한번 낙인 찍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재심 투표를 안 한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친한계 등 여러 분란들이 당내에서 끊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가 지선까지 계속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비대위 체제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도 체제가 흔들리게 되면 선거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제일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국민들은 당연히 회초리를 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심 투표를 해도 문제고 네. 안 해도 문제다. 네. 그런 면에서의 내일 정도의 의원총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의 결정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내일 생각합니다.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예.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를 4개월 남겨두고 국민의힘 대표의 재신임 투표 여부, 국민의힘 입장에서 커다란 좀 딜레마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6.3 지방선거의 17개 시도지사 예비 후보 등록이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미 출마 선언들이 많이 나온 상황인데요. 여당은 출마자가 너무 많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구인난 후보가 좀 별로 없고 또 지역별로 후보가 좀 쏠리는 현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당내 경선이 이제 다가오면 물밑에 경쟁이 끝나고 윤곽이 이제 점차 드러나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조 의원님 등록하셨습니까? 예, 원래 어제 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준비가 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할 예정입니다. 경남도지사 출사표를 던지신 상황이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선거 좀 어떻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에서의 좀 후보 등록 상황이라든가 4개월 남겨두고 좀 전망을 좀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뜻을 밝히고 있는 분들만 기준으로 보면은 수도권을 비롯해서 우리 좀 접전 지역이라든지 우리가 현직 단체장을 보유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하는 지역은 출마 희망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서지 않는 상황이고 좀 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당 후보가 되면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구 경북 지역만 많은 분들이 이제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정권 뭐 이제 8개월밖에 안 됐고 네. 6월에 하게 되면 이제 1년 막 지나가지고 선거를 하게 되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부 여당과 또 야당의 그런 그 세력의 차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유불리가 이제 좀 갈리죠. 갈리는 데다가 지금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여론 지형상으로 보더라도 그 우리 당이 많이 좀 열세인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당선이 보장돼 있다고 하는 지역 외에는 많이 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전에 당대표 재신임 투표 얘기도 나왔지만은 뭐 어떤 행토든지 간에 지방선거 다가오기 전에 한두 달 안에 당의 이런 갈등을 갖다가 잘 정리하고 단합해가지고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네. 지방선거에 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것이 안 되면은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가서 민주당은 뭐 서로 하려고 그러고 국민의힘은 후보 찾기가 참 녹록지 않은 그런 경쟁이 있는 후보 찾기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좀 문제를 해결하고 체제를 정비해가지고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가면은 이후로라도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 우리 당 안에서도 많이 나설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경남 통합이 이번에는 좀 어렵죠?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 현실적으로. 지난 28일 날 경남지사, 부산시장 이 두 분이 공동 입장 표명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렵다. 이번에는 안 하고 넘어가고 지방선거 이후에 잘 준비했다가 2028년 총선 때 그때 통합 지자체장 선거도 같이 하자. 예. 이번에는 구울경 각자 따로 이제 뽑고 그분들이 2년 뒤에 이제 통합해가지고 그중에 한 분만 뭐 그분들이 될지 누가 제3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분만 뽑는 선거를 다음 총선 때 하자. 이렇게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어서 그 걱정하는 분들은 다른 지역들은 다 이제 만약에 대구, 경북, 또 대전, 충남, 전남, 광주 다 초강력 지자체 만들어 가지고 정부로부터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안고서 출발하는데 우리는 각자 따로따로 경쟁을 해야 되면은 과연 지금까지 그래도 부울경이 상당한 경쟁력 우위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과연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자, 지방선거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그 민주당 뭐 예. 어떤 상태입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경선에 참여하려고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특별히 신 의원님도 어쨌든 뭐 음량으로 이번 선거에 참여하시는 거죠? 저는 캠프를 도우면서 좋은 분들이 지자체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마 조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뭐 영남권 외에는 나머지 지역들은 민주당이 해볼만 하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서울이나 부산이 뭔가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쪽도 해볼만 하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경선에 참여를 하고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선수가 없어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현역 의원인 경우에는 배지를 떼고 본선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려고 나갈 수밖에 없는 선거에서는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게 누구나 그런 인지상정의 마음이기 때문에 네. 상대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고 다만 민주당에서 정말 우위에 있는 지역에서는 경선이 본선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서울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내려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서울도 지금 보수가 사수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하나의 메시지가 아닌가. 결국에는 지방선거에서의 중도층 표심을 잡는 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남은 4개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정부 여당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묵묵하게 국민들에게 그런 성실한 신뢰를 쌓는 과정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많은 좋은 분들이 나와서 뭔가 선의 경쟁을 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남은 4개월 동안 특히나 서울 수도권 PK 지역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치열한 싸움이 예고돼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 이제 글을 올리는 이런 행보인데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보, 이게 논쟁의 전면에 나섰는데요. 이런 그 대통령 어떻게 보시는지 좀 길지 않게 들어볼까요?
별로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대통령의 그런 무게감 또 채통에도 맞지 않은 것 같고 지혜롭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는 본인이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네. 또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SNS 활동을 하는데 결과는 그 마이너스다, 거꾸로다라는 게 제가 이제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대통령께서 이렇게 어떤 뭐 보기에 따라 생각에 감정까지 실어가지고 이렇게 좀 정책적인 용어보다도 선동적인 용어나 어떨 때는 좀 막말에 가까운 그런 용어까지 막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통령 생각은 내가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은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제압당해가지고 내가 하자는 대로 끌려오지 않겠는가. 특히 부동산 시장의 이 플레이어들 관여하는 사람들이 내 의도대로 끌려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한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군기잡기식으로 그 민심몰이식으로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그 시장의 반응은 이번에 똑같아요. 대통령이 저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막 그냥 평정심을 잃고 저렇게 할 정도면은 정책이 제대로 안 먹히는 거네. 정책이 먹히면 대통령이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딱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할 텐데 저렇게 하는 거는 본인이 회심의 카드를 던졌는데 안 먹히고 벽에 막히고 이게 이 부동산 시장 가격이 잡힐 전망이 안 보이니까 바로 이제 선거 앞두고 있으면 그게 또 굉장히 좀 부담이 되니까 네. 저렇게 평정심을 잃은 거구나. 다 그렇게 읽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정책도 그냥 갔다 그냥 약발 갔다 좀 기다리면 또 정부가 두 손 들게 돼 있다.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자고 딱 그냥 매물로 움켜쥐고 있는 게 그때 그 반응이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가면은 대통령이 저렇게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나마 정부 관료들이 어렵게 만드는 정책도 안 돌아가요. 진짜로 돌아가길 바란다면 대통령이 냉정하게 네. 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런 네. 점에서 SNS 자제해야 되고 하더라도 정말 냉철하게 실사구시적으로 정책적인 메시지로 가야지 저렇게 막 어제는 마귀 이야기까지 하셨더라고요. 마귀 이야기 영어로 팝니까? 저런 식으로 하면은 마이너스입니다. 네, 될 알겠습니다. 정책도 안 돼요. 예, 냉철하지 못하다 이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지방선거 4개월 남겨두고 부동산 이슈를 건드린 겁니다. 이게 득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민감한 이슈고 사실은 성공하지 못하면 오히려 선거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알면서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책임감과 자신감이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반증일 수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은 소통의 달인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이슈를 탑다운 방식으로 관료주의적인 소통 방식이 아니라 공론화시키고 바닥에서부터 들어오는 민심을 읽어서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관철할까의 과정의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정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정치면을 그냥 정치적 공방이나 그런 소요로 기사를 벌이는 것보다는 정말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이재명의 시간으로 정책적인 이슈 파이팅을 하겠다라는 강한 자신감으로 드라이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에 있어서도 다주택자들이 정말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정말 집이 없어서 서민으로서의 정말 고달픔을 하는 우리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전파된다면 부동산 대책도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기대하면서 지금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치외전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오늘이 입춘입니다. 날씨는 아직도 쌀쌀하고 이제 추위가 있는데 그런 한가운데에 입춘이 자리하고 있는 까닭이 봄의 희망으로 남은 겨울도 잘 견뎌보라 이런 그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국회의 봄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정치외전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